좋은 아침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제 너무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안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같이 볼까요? 181명 중 2명만 생존, 무한제주항공 대참사입니다. 대참사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여객기였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사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번 사고 관련해서 그럼 매일경제 말고 다른 신문은 어떻게 일면을 뽑았을까요?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입니다. 2명만 돌아왔다. 제주항공 대참사입니다. 181명이 탔습니다만 그중에 돌아온 사람은 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악몽된 연말 여행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대체 이 엄청난 참사의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최악의 조류 충돌 참사 179명 사망입니다. 지금 조류 충돌,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새가 여객기에 부딪히면서 이 참사가 빚어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한국일보의 제목입니다. 다만 이것만 원인인 것이냐. 이 조류 충돌 외에 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최대행 피해 수습 총력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네, 이 엄청난 참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금요일에 대행직을 맡게 되고 사흘 만에 엄청난 참사를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인 이 국가 애도 기간도 선정을 했는데 탄핵 정국에 마주한 대참사. 요 얘기도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어제 대참사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날인 어제 오전 10시에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윤 대통령 이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체포영장 검토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꺼낸다, 결국 꺼낸다라는 조금 더 들어간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두 명만 돌아왔다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27년 만에 항공기 대참사입니다. 181명 중 2명만 살았습니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하고 나서 착륙까지는 시차가 한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 파악하기로는 약 2분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여객기가 내려오면서 연기와 함께 활주로를 달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긁으면서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위에 이 밑에서 하늘을 찍었던 모습을 봤을 땐 위에서 뭔가 연기가 나면서 날개 쪽에서 뭐가 떨어지는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뭔가 뭐 조류 충돌 얘기도 나오고요. 메이데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저희 단어 뜻부터 살짝 같이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충돌을 해서 발생하는 항공사고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새가 비행기와 충돌을 해서 이 충격으로 사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메이데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메이데이는 대체 뭐냐? 메이데이를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메이데이가 뭐냐? 항공기, 선박, 우주비행체 등등에 대한 국제 조난 긴급 신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라는 얘기는 살려주세요라는 얘기, 이 살려주세요라는 신호를 구조 신호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겁니다. 네. 어제 시간대별 이 사고 상황 지금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무안공항에서 이 브리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네, 이때는 신원 확인된 것이지 아직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 경찰의 검시가 마쳤을 때 검안하기 직전에 그 유족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는 건 두 번째 연락이 갔을 때입니다. 그때 확인을 하시고 어제 경찰에서 그 안내를 드린 것처럼 시신을 확인하신 후에 그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실 것인지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끝났을 때 양도가 준비가 그러니까 시신을 그 인수 받으실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세 번째 연락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냉동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6대를 요청을 해서 오늘 2시까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11대로 저희가 늘려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검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검시하는 부분, 검시 지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여섯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검시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지청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지청의 이승민 검사입니다. 저희 목포지청에서는 지금 유족분들한테 일단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목포지청에서 검사 2명, 광주지검에서 검사 4명, 수사관 4명,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해서 어제부터 상주하면서 검시를 진행하고 있고 목포지청장님도 곧 현장 지휘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검안과 동시에 검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검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시 완료 및 변사 지휘서가 작성된 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유족분들한테 사체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30분 후에 와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30분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유가족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분들은 지금 그 다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어제 그 방문을 하셨을 때, 경락고 방문을 하셨을 때 시신을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분은 일단 확인하신 상태에서 그 가족 내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보지 못하신 분, 가셨는데 보지 못하신 분과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경찰 검시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그 협의가 끝난 사람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송사 이정혜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 밤부터 계속 지금 작업을 했고요. 오늘 또 경찰하고 같이 군부대와 같이요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고요. 3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죄송하지만 이따가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10시 반에 하니까요. 그때 질문 주십시오. 네. 조금 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무안공항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뭐 국토부, 목포지청 등등등 이 관련 부처가 다 같이 한 공동 합동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어제 뭐 이 시신 검시를 뭐 몇 명이 나와서 했고 어떤 이런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추후에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 사안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속보가 하나 뭐라고 나왔느냐. 오늘 오전 6시 30분, 조금 전이죠. 1시간 30분 남짓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제주를 향하던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긴급 회항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김포에서 제주를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을 했다라는 건데 왜 회항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겠죠. 회항을 한 이유를 보니까 랜딩 기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요 관련해서 이 권재상 교수님.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참사를 먼저 짚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오시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여객기고요. 제주항공의 이 기체가 지금 현재 긴급 회항을 한 상황입니다. 뭐 랜딩 기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랜딩 기어가 대체 뭔데 회항을 해야 될 상황인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랜딩 기어가 뭔가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까? 네. 랜딩 기어는 항공기가 땅에서 기동을 할 때라든가 네.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려야 될 때 바퀴를 말하는 거군요. 거기에 있는 바퀴가 달려 있는 스트라타라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랜딩 기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그것을 다가의 드럼스틱이라고 그러는 닭다리를 랜딩 네. 기어라는 속어도 씁니다. 그게 랜딩 기어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바퀴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바로 랜딩 기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회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정말 불안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엔 회항을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제의 참사를 알고 있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객기 안에 타서 회항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재진주 교수님, 네. 사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만반의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회항을 하고 혹여나 만약에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여객기 안에서 사고가 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객기 안에 탄 승객의 처지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네. 항공기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래 그 항공기 사고가 있을 경우에 90초 이내에 네. 피난할 수 있도록 네. 항공기가 제작되었고 또 승무원들도 그렇게 교육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0초 이내에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기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손대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거라면 버리고 갈 이유 없는데 손대지 말고 빨리 피난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피난을 늦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에 의하면 자기 귀중품을 챙기려고 하다가 전원이 상한 사고도 있었고 승무원이 지시에 따라서 모두 피난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사고가 최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혹여나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방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불안하실 수 있지만 비행기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첫째, 승무원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안전한 거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90초 말씀을 하셨습니다. 90초 안에 탈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혹여 무슨 일 있을 경우에 두 가지만 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승무원은 아마 승객들한테 네. 현재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하기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M1 마누브라는 동작이 있는데 네. 이렇게 가리고 아. 고개를 양발 사이로 숙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몸이 거의 둥근 상태, 그렇죠. 태아가 뱃속에 들어있는 모양하고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네. 배아의 상태가 되죠. 그러면 각종 충격에서 가장 안전한 자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이렇게 웅크리도록 아마도 승무원이 이 얘기를 할 거다. 이 지시에 잘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장 좋은 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제의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짚어보는 게 선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짝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어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봤어요. 근데 영상만 보고도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의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오전 8시 57분입니다. 8시 57분에 관제탑에 조류 충돌 경보를 합니다.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 새 있어요. 조류 충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추측컨대 아마도 경보를 들었지만 거의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까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한 그 모습이죠. 비행기 한쪽 날개 부분에서 하얀색 연기가 났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조류 충돌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착륙을 하려다가 8시 59분에 대략 조류 충돌 경보가 있고 2분 뒤죠. 2분 뒤인 8시 59분에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을 합니다. 메이데이 선언을 하죠. 살려주세요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긴급하게 공항 다시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사실상 랜딩 기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시에 동체로 그냥 착륙을 시도했고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쭉 그냥 밀고 들어가다가 결국 외벽을 받고 폭발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폭발이 이루어진 시각이 9시 3분, 어제 오전 9시 3분이었었다라는 거죠. 8시 57분에 해상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듣고 그리고 불과 6분 만에 이 폭발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제주항공 회항을 얘기를 하면서 대체 이 랜딩 기어가 뭔데 그러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메이데이 선언이 또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살짝 그 뜻을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메이데이라는 게 이게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재진주 교수님. 그러니까 메이데이라는 게 저희가 아까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살려주세요라는 거다라고 했는데 꼭 항공기에서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메이데이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메이데이를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
그때 날 도와주세요, 와서 날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가 네. 메이데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메이데이는 예. 아무것도 내 자력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선언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한 2분 정도 불과 이 조류 충돌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류 경보를 듣고 2분 만에 바로 사실상 메이데이를 선언을 했는데 2분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게 2분 만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권 교수님. 근데 보면은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착륙을 하거든요.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좀 더 이 공중에서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통상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착륙을 시도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적절한 절차입니다. 원래 매뉴얼상으로 그렇다. 예, 매뉴얼상에 두 가지의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네. 펜아웃 할 때 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메이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펜은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내 자력으로 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주시해서 봐달라. 그다음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착륙의 우선순위를 달라라는 뜻이 되고요. 아. 메이데이는 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바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네.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선포를 하면 네. 다른 항공기들은 피해주고 네. 지상에서는 그 항공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 참사로 이어졌었던 이 여객기는 매뉴얼대로 제대로 사실상 바로 착륙을 시도한 게 맞긴 맞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이 참사를 직접 본 목격자들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이걸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던가 봐요.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담벼락에 탁 받으면서 쿵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들썩들썩 하는 이런 그 굉음이 들렸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놀라서 이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저기에서 이제 그 폭발이 돼가지고 검은 연기가 저 청계 저쪽까지 그냥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네, 목격자들 얘기가 이게 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아닌지 다시 올라가서 한 바퀴를 휙 돌더니 거꾸로 왔다 쾅쾅 하고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비행기에서 아까 저희 이렇게 비행기 위에 비행기가 떠 있을 때 날개 부분에서 좀 연기가 났어지고 뭐가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근데 날개에서 연기가 난다고 바로 뭐 떨어져서 뭐 폭발로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저런 상황에선 사실 승객들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탈출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재진주 교수님. 하늘에 떠 있을 때 탈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랜딩했을 때 일단 항공기가 스톱해야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미끄러지듯이 담벼락에 부닥치고 바로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자력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사실 공중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권 교수님. 비행기 여객기에서도 사실 나는 중에도 탈출해야만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단지 날개에서 연기가 난다고 탈출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었던 걸까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어프로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조류 충돌이 확실하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조류 충돌 이전에 다른 위기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항공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지상에서 네. 관측자가 배면 가까운 각도로 사진을 찍은 게 쭉 보이는데, 그렇죠. 아래서 찍었죠. 예, 그게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나오면서 조그마한 뭐 파편이 하나 뒤로 튀는 것이 네. 보이고요. 네. 왼쪽 엔진에서도 불꽃이 잠깐 보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네. 오른쪽 엔진이 FOD라고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항공기 엔진의 내부를 손상시켜서 네. 회전을 방해를 함으로써 네. 불꽃이 안에서 완전 연소가 돼야 될 것이 뒤에까지 뻗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 그때 생긴 파편이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럴 때는 그 엔진의 회전 속도 즉 RPM이 변합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변합니다. 아. 그러면 항공기에서 보급되는 연료에 어떤 충격이 가게 되니까 네. 좌측 엔진조차도 순간적인 화염이나 불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따라서 네. 그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포한 것은 네. 잘못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절차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면 바로 런웨이에 그대로 강화해서 착륙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런웨이 끝부분에 착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활주로 상당히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바로 착륙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각도가 너무 높고 고도가 높고 속도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소위 복행 절차라고 얘기하는 그 고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나아가서 주변을 돌아서 다시 네. 착륙 접근을 시도하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저 절차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한 건지 아니면 조종사가 그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항공기의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매뉴얼상의 절차라든가 리커멘데이션 돼 있는 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방향을 꺾어서 가능한 한 활주로로 빨리 접근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대단한 실수든가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항공기는 저런 상태가 되면 바로 하던 그 자세대로 네. 랜딩 기어도 저쯤 되게 되면 네. 이미 계기 접근을 한 상태 같으면 랜딩 기어도 내리는 상태가 되죠. 네. 그러면 랜딩 기어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을 해서 왼쪽으로 돌아서 네. 다시 크게 항공기가 경사를 많이 주게 되면 실속에 들어가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네. 엔진이 한쪽이 동작이 안 되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크게 돌아서 착륙 패턴 안에서 파이널을 그 정상보다는 좀 짧게 활주로도 정상적인 타치다운 포인트보다는 좀 안쪽으로 네. 그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외곽의 울타리나 다른 논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바닷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주로 상에 떨어지게끔 네. 그렇게 조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어떻게 된 것이 활주로가 그리웠는지 오른쪽으로 급히 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위치에서 활주로까지 돌아가는 것이 빠를 거야라는 순간적인 아주 감상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종석 내부에 정조종사와 부조종사, 즉 기장과 부조종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에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네.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따져야 될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차근차근 오늘 저희가 네. 오늘도 저희가 길게 합니다. 10시 10분까지 하니까요. 차근차근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메이데이 선언까지는 맞다. 그런데 그 뒤에 판단이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활주로로 바로 그렇게 이렇게 털어서 짧게 빨리 활주로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내려와서 급하게 그 빠른 속도로 동체로 그냥 바로 밀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 비행기의 배로 밀면서 바로 그냥 외벽을 충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일보 사면 같이 볼까요? 사망자 성별조차 확인이 어려워 기체 꼬리만 남고 산산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비행기가 한 40m 되는 비행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15m 정도 되는 꼬리만 남고 완전히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일면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179명이 숨졌다. 181명이 탔습니다만 2명 구조되고 나머지 179명이 모두 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네. 지금 179명 사망자, 남성이 현재까지 84명이고요. 여성이 85명이라고 합니다. 명수가 좀 부족한데 싶죠. 10명은 현재 성별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성별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성별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처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인 항공기 사고가 늘 이렇게 엄청난 참사이고 처참한 상황인 거냐, 이번 사고가 유독 컸던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교수님. 항공기 사고는 네. 일반적인 그 지상을 주행하는 차량 사고 등과 비교해 볼 때 네. 상당히 안전한 정도로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횟수적으로는. 네. 그러나 한번 발생하면 전원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 떠 있으면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전부 위험할 거고요. 네. 지상에 착륙해서도 동체가 전부 연료로 채워져 있으니까 폭발 화재가 날 개연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 나면 전부가 희생을 당할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것이 항공사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차 사고보다는 사실 빈도적인 측면에서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폭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발이 있다 보면 상황이 상당히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재 179명의 희생자 중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137명입니다. 네, 43명은 여전히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 성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DNA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DNA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다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하면 시간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제 교수님? 일단 저는 그 성별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탑승자 명단을 보면 성별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32사람 말고는 다 성별이 당연히 써 있을 텐데. 근데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성별 확인은 당연히 난 바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신이 누구 시신이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DNA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본다면 빨라도 무척 걸릴 겁니다. 예. 거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권 교수님. 여러분들 아마 그 9.11 테러 사건 때 네. 보잉 767이라는 항공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상층에서 3분의 1 지점을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그 건물 안으로 파고 들어간 항공기의 내부에서 연료가 터져 나와 가지고 전 건물이 불탄 다음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그 중요한 요소가 네. 항공기의 연료입니다. 항공기의 연료는 그 휘발유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특성을 가진 JP라는 그 제트 페트롤리움이라는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네. 거기서 요즘 옛날에는 제트 연료 4번이라는 것을 썼는데 요새는 그 당시에는 6번 내기 지금은 10번을 사용을 합니다. JP10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것이 연소할 때 온도가 최대 14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400도에서 견딜 인체의 조직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 항공기의 동체 밑바닥하고 날개 안에는 그 연료가
한 20몇 톤, 최소한으로 20몇 톤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연료, 항공기가 부러져서 지금 남아있는 자세를 보게 되면 부러진 바로 앞부분이 연료 탱크입니다. 네. 앞부분 바로 엔진 밑이. 네. 그러니 동체 밑부분하고 양쪽 날개 안에 연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시속 140노트 이상의 속도로 충격을 하면 1,400도 이상으로 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게 중요한 시체를 말씀을 구별하는 것은 네. 어렵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공기 연료의 특수성이 있다. 이게 유독 더 높은 온도로 폭발적으로 타는 건데 1,4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한 20톤 정도 실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게 터졌으니 운전하기가 쉽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정말 1,400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구조가 된 사람도 있긴 하죠. 저희 좌석 배치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사고가 났었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2 좌석 배치도입니다. 전체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생존자가 여기쯤에 위치했을 거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라고 한다면 꼬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봤죠. 한 40m쯤 되는 이 비행기 기체 중에 뒷부분 꼬리만 한 15m 남기고 앞은 다 타버렸다. 여기만 남았고 이 안에서 생존자가 탑승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결국 얘기는 꼬리만 잘라져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그러면 항공기 사고가 제 교수님 원래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꼬리 쪽이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고상으로 이 사고 케이스별로 좀 약간 달라서 요번에만 꼬리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항공기 사고 난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네. 날개 근처에 앉은 사람도 안전하더라. 또 꼬리 부분이 안전하더라. 그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꼬리 부분은 충격 부분하고 멀고 네.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과 튕겨져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생존한 것이지 특별히 꼬리가 더 안전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꼬리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뭐 날개 밑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화재가 어디서 났느냐, 폭발이 어디서 났느냐, 발화 지점과 직접적인 연관이다. 이번 같은 경우는 발화 지점이 꼬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꼬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안전한 지점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꼬리 쪽에 있다가 두 명의 이 생존자, 이 두 명은 구조가 됐죠. 근데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생존자 착륙 느낀 이후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병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오셨을 때 의식 상태는 명료하셨습니다. 혈압이랑 그런 것도 안정적이시고 일단 오셨을 때 우측 두피 쪽에서 열상이 있고 그쪽에서 출혈이 좀 심하게 있으셨고요. 뭔가 콩 부딪히는 것처럼 이제 폭발하는 경험이 났고 이제 그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연기가 심하게 났고 그 후로는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이 다른 말씀은 없고. 네, 지금 거의 뭐 기억이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는데 막 집적으로 막 꼬치꼬치 캐물어 보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기억이 혼자가 여기가 어디예요라는 취지로 약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교수님. 이게 순간적으로 단기 기억 상실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충격에 의해서 기절했었겠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랜딩해서 이제 굴러가는 상황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쾅 하고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 기절을 했겠죠. 기절을 하고 난 다음에 깨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기억 상실이라고 보기에는 단순 네, 기절, 그렇습니다. 혼절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두 분은 뭐 기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구조가 됐죠. 살아 있습니다. 181명 중 2명 살고 179명이 숨졌는데
숨진 자는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유족들은 남아 있죠. 마지막 카톡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해 유언해야 하나 마지막이 된 카톡입니다. 네, 바로 이 카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네, 잠깐 있어 새가 날개에 껴서라는 얘기가 보여요. 그랬더니 헐 착륙 못하는 중 이게 9시 정각에 어제 오전 9시 정각에 나눈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데 했더니 방금 유언해야 하나가 9시 1분이에요. 그래서 표정 여기까지는 1이 사라졌죠.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쩐데 똑같이 9시 1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9시 1분 상간에 이거는 확인했지만 어쩐데라는 말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왜 전화가 안 돼? 라는 9시 37분의 카톡 메시지 역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족의 추가 카톡도 여전히 일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먼저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론 아까 저희가 쭉 어제 사고 상황을 한번 쭉 봤죠. 그래픽으로 9시 3분에 외벽에 충돌을 했습니다. 8시 59분에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2분 뒤가 9시 1분이에요. 메이데이 선언하고 2분 뒤 다시 말해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카톡 대화는 9시 1분이에요. 57분, 8시 59분에 메이데이 요청을 하고 도는 추측컨대 이쯤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9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요 시점. 여기에서 지금 카톡을 할 만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카톡을 선언을 할 만한 이 여유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 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불과 2분 만에 이렇게 충돌로 이어져서 폭발로 갈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 교수님.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네. 충돌 직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자기 방어 기제가 예민한 사람들이 자기 사고 작용과 몸의 컨디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절을 빨리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크게 오기 전까지는 정신이 말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항공기가 어떤 신문 보도나 방송에서는 3번의 큰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네. 제가 저 접근 패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큰 충격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항공기가 파이널로 내려올 때, 네. 저 착륙 지점으로 내려올 때의 그 각도가 네. 평상시 각도보다 조금 깊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게 되면 항공기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항공기가 목표로 해서 내려가는 항공기의 터치다운 지점이 정상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엔진이 고장 나서 하이드로릭 즉 유압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항공기를 지원해주는 엘리베이터 즉 성광타와 방향타 그다음에 스포일러, 랜딩 기어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네. 완전히 아웃된 것이 아니라 세컨더리 시스템 그러니까 그것을 보조하는 제2차적 계통을 가지고 네. 조종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널에 내려오는 그 항공기 자세나 네. 심지어 런웨이에 똑바로 정대 안 될 때 각도를 줘가지고 수정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항공기 상태는 그렇게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파이널에 접지를 해서 네. 접지를 해서 약간 튀어오릅니다.
그거는 큰 1차적 충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약간의 충격이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떠오른 다음에, 떠오른 것은 떨어졌을 때의 반동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 떴을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똑바로 가게끔, 이로 푹 안 올라가게끔.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앉았는데 엔진이 땅에 닿습니다. 그게 이제 737의 상당히 맹점이 되기도 하고 네.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도 한 게 737의 별명이 숏다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랜딩 기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공항에 드나들 적에나 준비가 덜 된 공항 같은 데 드나들기 좋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섬이라든가 시골이라든가 이런 비행장에서 취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세상에 퍼져 나갔죠. 그런데 항공기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땅하고의 간격이 적어집니다. 네. 그래서 엔진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약간 앞에서 보면 약간 찌그러뜨린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랜딩 기어가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아주 적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랜딩 기어 그 항공기를 계속 생산을 하고 운영을 계속해 나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항공기의 랜딩 기어나 엔진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간단한 어떤 기제를 조정을 함으로써 그 항공기가 그 한 가지 자격증을 가지면 여러 종류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즉 737 계열의 항공기는 맛도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네. 충돌할 때의 충격이 가장 컸고 그것이 항공기가 부서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네. 그것은 바로 튈 때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아주 극히 적게 줄어든 상태에서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용한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것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든지 아니면 조종사가 기재 취급을 미스를 했든지 네. 그러니까 그 스피드 브레이크라고도 얘기하는 엔진에 그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게 화면에 보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활주로가 모자란 상태에서 고속으로 가서 박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은 마지막 단계에만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무사히 내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로 미괄식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이 조정도 다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에 정말 부딪히는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의 사람들은 그다지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이 있죠. 오늘 새벽 6시 30분에도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이 김포를 떠나서 제주로 가다가 다시 회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냐, 무엇이 문제냐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전해주시죠. 네, 문제가 된 항공편은 오늘 오전 6시 37분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101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해 제주공항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김포를 이륙한 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수를 돌려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16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편 탑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을 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회항한 기종은 보잉 B737-800으로 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를 일으킨 기종과 동일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해당 기종은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김태형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늘 새벽 6시 30분에 제주를 가려다가 회항한 그 여객기도 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그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다. 보잉 737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류 충돌 말고 어제 이 상황에서 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앞에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살짝 나왔었죠. 원인이 꼭 조류 충돌만은 아닐 수도 있다. 랜딩 기어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한 번 랜딩 기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권 교수님, 보잉 737 이 기종이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잉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구형 737하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새로이 생산한 것, 90년대 중간부터 생산하는 것을 네오 73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항공기의 설계 철학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동체가 좁고 엔진이 약한 걸 가지고 네. 비행을 해서 작은 활주로나 작은 비행장에 내리기도 좋게 만들었는데 네. 세계적인 추세가 와이드 바디, 동체가 크고 그래서 안에 크고 장거리까지도 중거리 이상도 비행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과정에서 맥도날드 다글라스라는 회사와 보잉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맥도날드 다글라스의 회사 운영 방침하고 보잉의 운영 방침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잉의 운영 내용, 운영 경영진에 보면 네. 맥도날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출신들은 경영의 합리화, 그러니까 부품을 싸게 조달받아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자 이런 네. 철학이고 보잉은 튼튼하고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역사였다라는 그거 갖고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7의 경우, 네오 737의 경우에는 20몇 개 회사가 납품한 부품을 가지고서 보잉은 거의 조립만 하다시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철학에서 오는 항공기의 제작 과정에서 네. 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생긴 것이 바로 그 상승을 억제해주는 바등각 때문에 사고가 많이 네. 나는 그 문제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랜딩 기어 계통에서 일어나는 각종 트러블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 철학까지 같이 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지는 보잉에서 주로 랜딩 기어 쪽에 하자가 왕왕 발생을 해왔다. 그래서 현재 보잉이 좀 위기의 상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여객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이 랜딩 기어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같은 보잉 737은 또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이 참사도 랜딩 기어가 그럼 더 큰 문제였던 거 아니야? 단순 조류 충돌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가 주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향일보는 3면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류 충돌이 주 원인, 랜딩 기어 작동 안 해, 피해 키웠다. 조류 충돌도 얘기를 했고요. 랜딩 기어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조류 충돌에 이어서 랜딩 기어도 같이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 아까 제가 카톡에 살짝 나왔었죠. 새가 날개에 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개에 껴서라는 이런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새가 꼈다는 걸 뭔가 이 승무원이 승객한테 고지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고지를 받은 승객이 그래도 카톡을 하고 그랬을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눈으로 불길을 또 확인을 했었죠. 중앙일보 4화면 볼까요? 새떼에 부딪힌 뒤 펑, 엔진에 불길 보여. 기체 결함 가능성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체 결함이라는 게 새떼에 부딪히고 펑 해서 불길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 랜딩 기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권 교수님.
조류 충돌이 랜딩 기어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그 가까운 지역이 그 바다의 갯벌 지역과 바닷가의 뭐라 그럽니까 둔덕 같은 데서 식물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철새들이 그리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근데 철새들이 작은 새서부터 저 두루미나 학과 같이 그 큰 새까지도 잘 모이는 지역입니다. 작은 새가 그 보잉 항공기의 엔진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바스러져 가지고 연소되면서 뒤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 덩치가 좀 있는 새가 들어갔다면 네. 아마 큰 충격력을 발생시켰을 겁니다. 즉 앞에 항공기를 추진하는 팬이라는 게 네. 있고 팬 날개를 아마 부러뜨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컴프레셔 압축기의 날개를 또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날개가 부러지면서 그 다음 단계의 압축기나 터빈의 날개까지를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회전하는데 당장 지장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엔진에 달려 있는 발전기라든가 그 하이드롤릭 펌프, 즉 유압 펌프 같은 것이 네. 당장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사고로 연결이 되죠. 그러나 이 항공기의 경우에는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웃되었더라도 그 나머지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서 완전히 안전하게 비행장까지 비행할 수 있는 상태를 증명을 받아야 인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항공기의 엔진이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로 추락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엔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 고장이 났다고 해도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주요한 원인이다. 이것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이 조류가 충돌을 해서 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 사실 이 비행기 내가 며칠 전에 탔었는데 근데 이랬어요라는 얘기가 나와요. 방콕 노선제기 21일 만에 참사. 이틀 전 승객 시동 몇 번 꺼졌었다. 내가 이 비행기 이틀 전에 탔었는데 시동이 몇 번 꺼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 교수님 이게 사실상 조류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체 자체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갈 게 아니라 네. 현 상태를 보면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네. 동체 착륙을 하고 가다가 벽하고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게 현재 이게 상태죠. 팩트잖아요. 네. 그러면 첫째 그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아니한 것이 네. 시동이 몇 번 꺼진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냐고 봤을 때 네. 시동이 꺼져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상관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랜딩 기어가 안 나온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모든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페일 세이프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안전장치가 실패를 해도 네. 두 번째 안전장치가 구동해서 안전할 수 있는. 아하. 그래서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왼쪽 오른쪽 엔진 두 개가 다 고장나서 랜딩 기어를 동작치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마지막에 수동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랜딩 기어가 안 나왔다. 그것은 새가 부딪혔기 때문에 안 나온 거일 수도 있지만 물적인 결함에 의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팩트는 시동이 몇 번 꺼졌기 때문에 랜딩이 안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도 정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측면으로는 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시동하고 랜딩 기어하고는 문제가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 랜딩 기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겠습습니다만 아니면 네. 지금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게 하나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권 교수님. 이건 긴데. 항공기 737 항공기의 랜딩 기어는 좀 특이합니다. 네.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가 쇼다리 얘기라 그래가지고 항공기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보조 장치가 없이 항공기에 타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엔진 같은 걸 점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널리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성능이 좋은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엔진을 강하고 센 걸 만들다 보니까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쭈그러뜨려 가지고 지상 간격을 넓혔습니다. 네. 그런데 랜딩 기어는
그저 못 바꿉니다. 왜냐 네. 랜딩 기어를 바꾸면 다른 기종이 됩니다. 그러면 조종사들을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항공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작사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그저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랜딩 기어를 그대로 두되 랜딩 기어를 열고 닫는 페어링 도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도어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대신에 항공기 그 타이어를 비행기 밑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일부분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막기 위해서 그것을 틈을 막기 위해서 고무로 실링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드는 데에서 실링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찢어졌거나 이거 링이 파손됐거나 하는 네. 경우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습기가 많고 온도가 낮은 고도에 비행할 때 아이싱이 됐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엔진의 조류 충돌 경우와는 다른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조류 충돌 말고 다른 기계 결함, 이 랜딩 기어의 결함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 사항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해공무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 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 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 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 수습,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 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전 항공기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기체 결함 부분이 조류 충돌과 무관하게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그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이 있죠. 오늘 새벽 6시 30분에도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이 김포를 떠나서 제주로 가다가 다시 회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냐, 무엇이 문제냐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전해주시죠. 네, 문제가 된 항공편은 오늘 오전 6시 37분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101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전 7시 40분을 전후에 제주공항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김포를 이륙한 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수를 돌려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16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편 탑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을 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회항한 기종은 보잉 B737-800으로 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를 일으킨 기종과 동일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해당 기종은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긴급 안전점검 모두 다 점검을 해보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안전한 상태로 운행을 한 걸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운행을 굉장히 또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향 같이 볼까요? 48시간 새 8개 공항 오가면서 13번 비행을 했다라는 거죠. 유독 바빴던 사고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이거 기체 결함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체 결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기 직전 48시간 동안 엄청 바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27일 날 하루 동안에 무안에서 제주 갔다 인천에서 베이징, 제주, 무안 왔다 갔다 계속한 거죠. 무안 출발 제주, 제주에서 인천, 인천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제주, 제주에서 무안, 무안에서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 날 코타키나발루에서 무안, 무안에서 나가사키, 나가사키에서 무안, 또 무안에서 타이베이. 왔다 갔다 27, 28, 29일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운항 이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건 권 교수님 정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직전 48시간 동안 이렇게 운행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 통상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저가항공의 병폐입니다. 네. 저가항공을 운영하다 보면 그 인감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들 간에는 저것을 속으로 퐁당퐁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비행장에 내렸다 뜨고 다음 비행장에 내렸다 뜨고 하기에 네. 그거는 조종사들이나 항공기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 대륙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하고 네. 단거리 노선에 적용되는 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적에 국제 간에 비행하는 항공기 규정에는 네. 분명히 위배되는 이착륙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비행 횟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조종사들의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서 정비 지원 요원들이 본 기지가 아닌 타 기지에는 네. 계약직을 한두 명을 배치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옛날에는 항공기에 한 명씩 태우고 다니고 현장에도 사람이 있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네.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조종사한테도 그리고 항공기에도 이 둘 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어제 직접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뭐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전혀 없다. 정말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항공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운항을 하지 않았느냐. 또 운항을 하고 난 사이사이에 정비할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보기만 해도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정비가 잘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주항공의 얘기가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지금 이 조사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정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뿐만은 아니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의문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48시간 새 8개 공항 오가며 요거 말고 중앙일보죠. 공중에서 남은 연료 왜 못 버렸나. 사고 기종엔 그 기능 없어. 저희가 약간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게 있죠. 항공기 사고가 나면 안에 연료가 폭발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연료를 공중에서 버린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에서 남은 연료를 왜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목에 사실 나와 있긴 해요. 그 기종엔 그 기능 없습니다라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권 교수님 그 기능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이런 기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료를 버리지 말고 그냥 가는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왜냐하면 네. 중단거리의 비행을 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네. 연료의 탑재량이 기체 전체 무게에 미치는 영향이 장거리 비행하는 항공기보다 적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착륙할 때 그 중량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공 연료를 충분히 채워도.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항공기 연료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많이 팔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단거리이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연료를 버릴 기능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럼 연료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하면 14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료를 못 버리면 좀 소모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선회를 오래 했다면 어땠을까? 선회를 오래 했다면 활주로 화재 대비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한 바퀴 약간 도는 듯 하다가 팔자로 도는 듯 하다가 바로 착륙을 시도하고 내려가죠. 그런데 공중에 좀 더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 밑에 뭔가 다른 구급 소방 인력이 좀 올 수도 있었을 거고 미끄러질 때 마찰을 적게 하는 이런 이 액체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선회를 오래 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는 거냐 못한 거냐 뭐냐라는 거죠. 제 교수님. 선회를 하면서 네. 연료를 소모시켜서 폭발 화재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선회를 갖다 여러 번 하고 나서 또 그 밑에 활줄에 포음을 뿌려서 동체 착륙할 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하는 조치도 할 수 있었고 네. 그 모든 상황을 그 조종사는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는 네. 기체 결함이 있었거나 처음에 그 권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네. 혹시 조종사가 그 패닉이 와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닐까
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조종사의 실수로 그 빨리 랜딩을 했다 하는 부분보다는 뭐 기체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것을 많이 대기를 하면서 연료를 소비를 한다는 것은 네. 그 안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안일한 생각입니다. 조종사 현장은 입장은- 다르다 이거죠. 예, 조종사 입장에서는 엔진이 하나가 아웃됐다, 한쪽도 확실하지 모르겠다, 네. 뭐 다른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조종사는 그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착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판단하는 게 없을 맞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엔진 하나가 이미 사실상 소실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도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보수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착륙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빨리 착륙을 할 때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랜딩 기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같이 하셨었는데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고 치면 그럼 수동으로도 버튼 말고 수동으로도 다 가능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권 교수님.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네. 유압과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내리는 방법의 세컨다리 방법 네. 또는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압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내렸는데 안 내려갔다. 그런 것 네. 같으면 원인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락이 된 올라갔을 적에 이것이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걸어두는 락 장치가 안 풀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뭐 바퀴가 끼어서 안 풀린 건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그 다음 절차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 항공기는 막 지그재그로 삐걱삐걱 움직여가지고 억지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엔진이 하나가 꺼진 상태라든가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 조작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내리는 것을 조작을 해야 하는데 네. 수동으로 내리는 것도 항공기에 따라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락을 풀어주는 것만 풀어주는 장치도 있는 것 항공기도 있고 그러면 네. 기아가 자체 무게에 의해서 저절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항공기 그 개통 안에 네. 유압을 만들어주는 펌프를 수동으로 동작하는 항공기도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경우에는 락만 풀어주면 네. 자동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유압 회로에 이상이 생겨서 피드백 되는 회로가 막혀 있다면 기아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비를 제때해서 포착을 할 수 있었던 기체 결함 쪽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 조류 충돌이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진 걸 수도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조차도 먹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조류 충돌이나 당시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이세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수동 기어도 작동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무조건 100% 수동이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볼까요? 왜 콘크리트 바닥에 착륙을 했느냐. 옆에 보면 물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그냥 물 위로 첨벙하는 게 콘크리트 바닥을 득득득득 하면서 가는 것보다 어차피 동체 착륙을 할 거라고 한다면 물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 교수님. 허드슨강 그 기체 착륙 그 사건을 보면은 네. 꼭 그것이 최선을 다한 기 때문에 살았겠지만 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글로 내려서 사람이 다 살았지만은 네. 오히려 다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 재판에 걸려서 그 파일로트가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육지에 착륙했더라면 안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을 왜 강에 내려서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간과했느냐. 어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어느 것이 잘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그 목포 앞바다인데 네. 바다하고 내슈머에는 허드슨강하고는 물리적인 상황이 틀립니다. 파도 높이 틀리고 네. 예,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봐집니다. 네. 이게 강으로 이 물 위로 떨어지는 게 항상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허드슨강 이 착륙의 경우에 봤을 때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사실상 뭐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한 얘기가 있죠. 사실상 메이데이 선언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판단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지? 살짝 패닉이 왔나? 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종사가 혹시 좀 미숙했었던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45세 기장 6,823시간 비행 경력입니다. 부기장은 1,650시간. 근데 이미 기장을 보면 거의 한 7,000시간 가까이 비행을 했어요. 베테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장 롤을 맡은 것도 5년이 넘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종이 미숙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권 교수님, 아까 패닉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몇 가지 또 관련 요소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상에서 술을 마시면 네. 저 정도 비행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사고력이 판단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네. 이것이 1000피트당 절반씩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엔진이 시동이 황 걸리는 순간에 네. 절반 이상은 또 날아가 버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조종사의 비행 시간과 경력을 봤을 적에는 기장은 충분히 저 항공기에 숙달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닉이 온다든가 판단 미스는 비행 시간하고 무관합니다. 아하. 어떤 상황하에서 네. 어떤 경우에든지 그 사람의 심적, 신체적, 즉 피지컬 컨디션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네. 환경적 판단을 먼저 하지 않으면 바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게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패닉이 안 온다는 건 아니다.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서 패닉은 충분히 베테랑 조종사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까 뭐 음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여러 그냥 정말 원론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지금 뭐 음주 가능성을 제기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사고가 너무 크게 정말 참사로 났기 때문에 왜라는 부분 자꾸 주목해서 들어가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왜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있다. 뭐냐? 블랙박스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블랙박스 일부 훼손입니다. 해독 한 달 넘게 걸릴 듯. 네. 근데 이게 지금 블랙박스라는 게 블랙박스가 저희가 뭐 모든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음성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 항로가 적혀 있는 것도 분명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블랙박스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한데 또 훼손이 됐어요, 권 교수님. 블랙박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저 비행 상태, 네. 엔진 상태, 항공기 상태, 비행 경로, 뭐 이탈 상태, 조종사의 네. 그 조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주는 FDR이라고 플라이트 데이터를 리코딩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또는 조종사하고 관제 타워 또 조종사하고 외부 또 내부 통화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해주는 음성 기록 장치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에 의하면 FDR은 찾았는데 음성 기록 장치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음성 기록 장치가 여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훼손된 것은 뭐 큰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 블랙박스 자체가 매우 강력한 충격에도 견디게 만들고 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게 만들고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내용이 그 몇 바이트로 기록을 하느냐, 시간 간격이 0.5초 단위로 하느냐, 1초 단위로 하느냐 하는 것도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 여객기에는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얼마 이상 되는 세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네.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췄으니까 항공기 운영 인가가 났을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떨어져서 일부가 훼손이 됐다라고 네. 하면은 옛날의 장비는 테이프 방식으로 돼 있었고 네. 요즘 방식은 그 하드 드라이브나 반도체로 가지고서 네. 기록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포렌식으로 풀면 일부 훼손된 것까지도 상당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회수가 됐지만 회복이 예. 가능하다. 예, 원래 비행 상태를 거의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쭉 네.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시간이 짧게는 뭐 한두 달 정도에서 길게는 뭐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예. 이 블랙박스라는 게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포렌식이라도 한다면 충분히 그걸 재현할 수 있고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말씀처럼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동안 숨진 사람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잠깐 한마디만 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네. 비행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최소 시간까지만 회복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전 비행 24시간 내내 걸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를 다 통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고개 숙인 제주항공 사고 원인 불문 책임 통감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제주항공의 얘기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먼저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사고로 희생당한 희생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깊은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빠른 사고 수습과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입장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앙일보 고개 숙인 제주항공 사고 원인 불문 책임 통감. 근데 한국일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제주항공 대표 사고 책임 통감 사고 원인은 침묵. 네. 일단 제주항공에서 얘기할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논조가 원인이 뭔지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라는 취지로 살짝 뼈가 들어가 있어요. 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고만 책임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을 아직도 안 나온 상태에서 침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다만 그 사고 결과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원인이 있어야 이 원인이 어떠고 저쩌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이 너무 큰 참사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원인이 불문하고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 교수님.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지금 아마 저거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그것을 일단 잠재울 목적으로 저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숨기는 거는 네. 자기들이 속으로는 이거 혹시 조종사 과실이면 어쩌지? 우리 정비 과실이면 어쩌지 하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심스럽게 일단 사과해놓고 봤을 겁니다. 이게 사실 제주항공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더 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심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해당 기체에 과거 사고 이력은 없었다. 사고가 없었던 기종이다. 그리고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 교수님, 그럼 제주항공 쪽에서는 우리는 정비도 제대로 했고 이상도 없었고 전에 사고도 없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제주항공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 책임질 일이 안 생겼으면 싶다라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족들 위로하고 네.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 지금 현재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다 할 것을 했다. 정비도 제대로 하고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어제 있었던 이 대참사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아직 사고 원인이 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다 저거다 단정을 지어서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전문가를 모시고 또 얘기를 해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뭐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많은 가능성들을 얘기를 한 거죠. 원론적인 부분에 가능성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면 안 되는 거죠.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원인을 알고 그걸 고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제발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제의 참사가 내일이라고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참사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 토대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